왜 다이어트는 효과가 없을까? 답은 실제로 아주 간단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보면 답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면 무엇을 먹을지 생각합니다. 먹을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배고프게 만드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발췌해서 읽어드릴 책은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비 다이아몬드가 쓰고 사이먼 부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왜 야생동물은 병과 비만이 없는가입니다. 이 책은 국내의 본격적인 채식 열풍을 일으킨 책입니다. 진정한 다이어트 방법과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출판사 소개글. 뉴욕타임즈 40주 연속 1위를 기록한 책.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멤버 김종진 씨가 살을 빼고 건강을 회복한 다음 100권을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책. 이 책은 야생동물의 식습관에서 건강과 다이어트의 원리를 찾는다. 유일하게 비만으로 고생하는 동물인 인간이 비만이 없는 야생동물에게서 다이어트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 사례는 물론 자연주의자 헬렌 니어링, 자동차왕 헨리 포드, 과학자 파블로프 등 다양한 인물의 식습관도 언급하고 있다. 인간의 몸과 진화 과정, 비만과 다이어트 상업주의 등 결코 가볍지 않은 내용을 저자 특유의 재치 있는 문체와 유머로 쉽게 풀어 재미있게 읽힌다. 저자 하비 다이아몬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자이자 교수, 건강 컨설턴트로 진정한 생활 양식 연구에 35년간 헌신하였다.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에 위치한 전체론적 의학원에서 영양학을 가르쳤으며 많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건강과 웰빙에 관한 강의를 하였다. 레리킹 라이브, 오프라 윈프리 쇼, 나이트라인, 굿모닝 아메리카 등 수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 큰 목자. 1장. 지금 당장 다이어트를 멈춰라. 2장.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라. 3장. 아무 음식이나 섞어 먹지 마라. 4장.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라. 5장. 단백질 강박증을 버려라. 6장. 뚱뚱하다고 생각하면 더 뚱뚱해진다. 7장. 다이어트 할 때 궁금한 질문들. 역자의 서문입니다. 나는 뉴욕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이 책을 처음 접했다. 100%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심한 충격을 받았다. 내가 알고 있던 기존의 모든 상식들이 가짜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렇게 변해갔다. 그토록 좋아했던 공장 음식들을 버리고 허황된 돈벌이를 거두고 참된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음식을 바꾸면서 인생의 대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나를 바꾼 것은 음식이었다. 채식이었다는 말이다. 음식은 몸을 바꾸고 영혼까지 바꾼다. 나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을 좋아한다. 바로 욕심의 맨 앞에 식욕이 있다고 감히 주장한다. 음식에 대한 탐욕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다. 이 아름다운 책을 실천해 보시라. 당신도 당신 스스로가 사랑스러워질 것이다. 바로 그때서야 비로소 남들도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왜 시중의 다이어트는 효과가 없을까? 돈을 냈는데도 왜 다이어트는 효과가 없을까? 답은 실제로 아주 간단하다. 다이어트 할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보면 답이 나온다.
마치 내가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참담한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면 무엇을 먹을 것인지 생각한다. 먹을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까? 자신을 배고프게 만드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이것은 나중에 폭식을 조장하여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배고픔과 폭식은 악순환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다이어트가 가지는 많은 문제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다이어트는 식사를 엄격히 통제하기 때문에 실패한다. 우리 중에서 음식에 관한 한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몸무게와의 싸움을 단번에 끝내주는 만병통치약을 찾아 나선다. 바로 그것이 문제다. 길에서 스승을 만나다. 그를 만나고 나서 불과 한 달 만에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힘겹게 싸워왔던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무려 25kg의 지방 덩어리를 빼냈다. 그게 1970년대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체중이 다시 늘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음식에 관한 잡지를 읽는 것만으로도 몇 킬로그램의 살이 붙는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어떻게 먹는지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배불리 먹으면서도 날씬한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다. 나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법을 배웠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살이 찌지 않았는데 그것은 내가 다이어트로 살을 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식사 습관을 바꿨다. 그리고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다. 눈에 띄게 증가한 에너지와 맑아진 영혼 또한 새로운 선물이었다. 나는 이제 언제나 에너지가 넘쳐난다. 어쩜 그렇게 변할 수 있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70의 나이를 넘긴 지금 나는 25살 때보다 훨씬 건강해졌으니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스승을 만난 덕이다. 자연위생학의 기본 원리는 몸이라는 것이 문제가 닥쳤을 때 스스로 알아서 정화하고 스스로 치유하며 스스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우주의 모든 치유 능력이 사람의 몸에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자연의 법칙에 따르기만 하면 인간은 살이 찌지도 병에 걸리지도 않는다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어겼을 때 비만, 만성질환, 통증, 스트레스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의 몸이 타고난 능력은 너무도 광대하다. 당신이 인지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모두가 놀랄 만하다. 당신의 심장은 24시간마다 10만 번 박동친다. 심장과 그 펌프 장치는 15만 킬로미터의 혈관을 통해 한 번에 5.7리터의 피를 퍼낸다. 이것은 하루에 2만 4천 리터를 퍼내는 것과 같다. 50년 동안에 거의 4억 3,500만 리터를 퍼낸다. 5.7리터의 혈액은 하루에 3,000에서 5,000번 정도의 몸의 곳곳을 순환한다. 60조가 넘는 세포와 세포 사이를 순환한다. 초당 700만 개의 새로운 혈구가 생산된다. 이 펌프 장치는 단 한 번도 건너뛰지 않고 수십 년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단 한 번도 쉬지 않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것도 7, 80년 동안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순환기계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다. 균형은 항상 완벽하게 유지된다.
비만과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매일 먹는 음식 때문이라는 결과들은 이미 상식이 되어버렸다. 데이빗 루벤 박사는 자신의 베스트셀러 영양학에 관해 당신이 알고 싶어 했던 모든 것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환자에게 약물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지니는 것이 있다. 바로 음식이다. 현대의학은 음식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우리 의사들은 학창시절에 음식에 관한 과목을 하나도 배우지 않았다. 인턴 기간 동안에도 무시했고 전공의 수련 기간에도 무시했다. 현대의 의학 체계는 완전히 잘못되었다. 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엉뚱한 것을 먹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국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끔찍스러운 핵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오늘 저녁 당신의 밥상 위에 놓여 있는 그것들이다. 미 상원 특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식사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우리는 의학과 의료기술이 우리 주요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암과 심장질환을 고치는데 현대의학의 기적을 통해 정복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식사와 같이 아주 중요한 요소의 역할이 오랫동안 가려져 왔다. 예방이 아닌 치료가 우선이었다. 문제는 의료체계를 점점 더 확대한다고 해서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데 있다. 개인의 건강과 인구 전체의 건강은 다양한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이들 중 어떤 것도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간단히 말해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음식이라는 말이다. 밤 늦게 먹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스웨덴 과학자 아레 와이르랜드, 미 보건대학의 티시 프라이, 심리학자 게이 가에르루스는 생체 시간에 관한 연구를 했다. 하루 주기 리듬에 관한 연구들이다. 몸은 24시간 순환 리듬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다. 인체의 8시간 주기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낮 12시에서 저녁 8시까지 섭취 주기, 저녁 8시에서 새벽 4시까지는 동화 주기,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는 배출 주기. 독혈증에 대해 들어보았는가? 독혈증이 비만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몸에 독소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면 평생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다. 몸의 과잉 독소가 비만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독혈증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그것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독혈증은 우리의 신진대사의 과정에서 생성된다. 하루에 3천억에서 8천억 개의 낡은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대체된다. 매일 대체되고 있는 세포의 숫자는 무엇의 영향을 받을까? 세포는 소화 과정 중에 소화관에서 많이 죽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익혀지고 산화된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들 오래된 세포들은 독성이 있으며 몸에서 4개의 배출 통로인 장, 방광, 폐, 피부를 통해 가능한 빨리 제거되어야 한다. 이것이 몸의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과정이다. 어떤 이유로든 이 독성 노폐물이 생산되는 것과 같은 속도로 제거된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있는 한 이들 노폐물은 완벽하게 제거된다. 둘째, 독혈증이 몸에서 생산되는 과정은 제대로 소화되거나 동화되지 못한 음식물의 부산물을 통해서다. 인간은 음식을 본래의 상태에서 이상 야릇하게 변형시키는 묘한 습성이 있는 동물이다. 모든 야생동물은 자연에 있는 것을 그대로 먹는다.
그래서 야생동물은 병도 없고 비만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신선한 음식보다는 가공해서 먹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지구상의 유일한 동물이다. 당연히 병과 비만이 따라온다. 우리가 손을 대기 전에 마트에서 가공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변형시켜서 먹고야마는 묘한 동물이다. 우리는 거의 모든 음식을 튀기거나 찌거나 볶거나 삶거나 끓이거나 굽거나 한다. 자연 상태의 몸은 이 변형된 많은 음식을 처리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당연히 불완전하게 소화된 부산물이 몸에 수많은 찌꺼기를 만들어낸다. 이 찌꺼기에는 독성이 있다. 아주 많이 있다. 이런 종류의 음식이 식사의 주를 이룬다면 몸이 혹사당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일 것이다. 독소는 산성이다. 몸에 산성이 쌓이면 몸은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 수분을 흡수하게 되고 그러면 체중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몸이 산성화되면 물을 자꾸 찾게 되고 이 수분을 통해 몸이 불어나는 것이다. 과일과 채소가 정답이다. 자연적으로 수분 함유량이 아주 높은 두 가지 음식, 그것은 과일과 채소이다. 당신이 먹는 그 밖의 모든 것은 농축된 음식이다. 농축되었다는 말은 가공 처리나 요리를 통해 물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몸의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70%가 수분으로 포함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하루에 2리터에서 3리터의 물을 마시라고 충고한다.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불순물을 걸러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틀렸다. 왜냐하면 물은 과일과 채소에 있는 수분처럼 효소와 각종 원소들을 몸으로 운반하지 못한다. 우리 몸의 순환 계통의 모든 기능은 이 수분이 정기적으로 공급될 때 가장 쉽게 이루어진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이 음식이 나를 정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나를 막히게 할 것인가? 라고 말이다. 아주 간단하다. 나는 지금 독소를 제거하고 정화시키는 음식을 먹고 있나? 아니면 내 몸의 순환을 막히게 하고 독소를 생산해내는 음식을 먹고 있는가? 노만 워커 박사는 지금 116세가 넘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그의 책 자연적 체중 조절에서 워커 박사는 언급했다. 모든 식물, 채소, 과일, 견과류, 씨앗류는 자연 상태에서 원자와 분자로 구성된다. 이 원자와 분자 안에는 우리가 효소라고 알고 있는 생명에 없어서는 안 될 원소가 존재한다. 효소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살아있는 세포의 원자와 분자 안에 있는 생명의 원리이다. 우리 신체 구조의 모든 세포와 자연 상태의 음식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효소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자석과 같은 흡인력은 살아있는 분자 안에서만 이용될 수 있다. 효소는 섭씨 54도가 넘는 열에는 매우 민감하다. 섭씨 54도에서 이들은 모두 죽는다. 섭씨 54도가 넘는 음식을 요리하는 것은 효소에겐 사형 선고이고 남는 것은 죽은 음식뿐이다. 죽은 것이 살아있는 생물을 위해 일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결과적으로 섭씨 54도가 넘는 온도에서 요리된 음식은 그 음식의 생명인 영양 가치를 잃어버린다. 그런 음식은 몸에서 생명을 지탱시킬 수 없다.
설사 지탱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점차 에너지를 퇴보시킬 뿐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저는 매일 물을 많이 마십니다. 하루에 2리터 정도 마시는 걸요. 그러니까 과일 채소를 많이 먹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가 먹는 음식에서 필요한 양의 수분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의 식사는 농축된 음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그의 몸이 계속해서 물을 찾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갈증이 생기는 것이다. 당신이 진짜 음식을 먹고 있다면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배출하지 못한 노폐물은 어떻게 되는가? 그렇다. 바로 지방에 저장한다. 노폐물이 혈관이나 뇌로 가면 사망하기 때문이다. 현명한 우리의 몸은 노폐물을 일단 지방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배출하려는 몸의 자기방어 기능을 작동시킨다. 지방도 힘들다. 노폐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친구가 누구일까? 그렇다. 바로 수분이다. 수분과 지방은 서로 힘을 합쳐 독성 물질을 안전하게 가둔다. 기회를 보았다가 배출해버릴 결심을 한다. 몸에서 가장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것은 어디일까? 생각해보라. 다리 근육일까? 뇌일까? 심장일까? 틀렸다. 그곳은 바로 소화기관이다. 점심 식사 후에 졸리고 힘이 처지는 경험을 모두 해보았을 것이다. 왜 그럴까? 모든 에너지가 소화기관에 있는 음식을 처리하는 데 집중되기 때문이다. 달리거나 수영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화에 소모된다. 믿을 수 없는가? 모든 과일은 7, 80%가 세정 작업을 수행하고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더욱이 생존을 위해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 탄수화물, 아미노산 등이 함유되어 있다. 과일에 내재한 생명의 힘은 다른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과일은 몸의 찌꺼기를 몸에서 씻어내는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과일은 소화하는데 다른 어떤 음식보다 적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모든 과일은 아주 짧은 시간만 위에서 머문다. 이것들은 마치 터널을 지나듯이 2, 30분 만에 위를 통과한다. 그들은 분해되자마자 넘쳐나는 에너지를 창자에 풀어놓는다.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나쁜 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잠자기 직전이라고 답할지 모른다. 그 다음 최악의 시간은 언제일까? 바로 당신이 일어난 아침 시간이다. 아침에 일어난 당신은 편히 쉬었고 그 하루를 위해 최고의 에너지 상태에 있다. 아침에 넘쳐나는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 소화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쓰인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게 되었다. 든든한 아침 식사는 적절한 음식 배합의 원리에 뺨을 후려치는 격이다. 이것은 에너지를 가져올 수 없다. 오히려 에너지를 소모할 뿐이다. 브렉퍼스트라는 단어는 실제로 브레이크와 패스트의 합성어이다. 원래 브렉퍼스트라는 단어는 단식을 깨기 위해 사용된 첫 번째 식사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여기서 단식이란 하룻밤의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주일, 2주일, 장기간 종교적으로나 건강상의 문제로 음식을 자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독소 제거를 위해 오랫동안 단식한 후 첫 번째 먹는 음식, 이것이 본래의 뜻이다. 식품 상업주의자들이 이것을 왜곡시킨 것이다. 수없이 많은 현자들이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현자까지 갈 필요도 없다. 당신의 몸이 건강한 상태라면 아침 식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몸의 소리에 섬세하게 귀를 기울이면 정답이 나온다. 그러나 과일이라면 많이 먹어도 상관없다. 배출 주기인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 낮 12시까지 과일과 과일 주스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커피나 차를 마시더라도 이 배출 주기 동안에는 하지 말아야 한다. 오후에 하라. 이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섭취 주기 오전 12시부터 저녁 8시. 배가 고프다면 지금이 먹을 때이다. 하지만 에너지 공급을 고갈시키는 음식으로 식사하지 않기를 바란다. 동화 주기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 음식으로부터 영양분을 뽑아서 흡수하고 이용하는 시간이다. 유독한 노폐물이 쌓이는 데는 20년, 30년, 40년, 50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하룻밤 사이에 쌓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하룻밤에 정화시킬 수는 없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몸의 내부가 먼저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체중 감소에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몸의 내부에 독성 노폐물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많은 양의 에너지가 그것을 제거하는 데 매달리게 될 것이다. 몸에 독소가 많은 사람들은 더 불편할 수 있다. 특히 독소가 많거나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독소가 적은 사람들보다 불편을 더 경험하기가 쉽다. 그러나 지금 약간의 불편을 느끼는 것이 나중에 모든 독소가 한꺼번에 몸에 퍼져 몸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보다 낫다. 노폐물을 제거하되 너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은 사실상 해독 법칙이다. 단백질은 모든 음식 중에서 가장 복잡한 물질이다. 그것을 소화시키고 몸속에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 또한 가장 복잡하다. 몸이 분해하기 쉬운 가장 단순한 음식은 과일이고 가장 어려운 것이 단백질이다. 단백질이 많은 음식은 다른 어떤 음식보다 소화 과정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과일을 제외한 일반적인 음식이 위와 장을 모두 거치는 데는 평균 25시간에서 30시간이 소요된다. 육류를 먹으면 그 시간은 2배 이상 걸린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더 많은 단백질을 먹으면 독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등의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에너지가 줄어든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기 때문이다. 초과된 단백질은 우리에게서 에너지를 뺏어갈 뿐 아니라 독성 노폐물의 형태로 인체의 어딘가에 저장된다. 따라서 그 노폐물이 제거될 에너지가 생길 때까지 체중을 늘린다. 그러나 그 다음날 처리해야 할 또 다른 초과 단백질이 들어오면 상태는 더욱 악화된다. 실제로 단백질은 음식물의 다른 어떤 성분보다 더 중요하지도 않고 덜 중요하지도 않다. 우리는 단백질이 다른 영양분보다 더 중요하다고 교육받아 왔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모든 성분들은 각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단백질에 대한 어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고기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고기가 단백질의 가장 이상적인 원천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동물의 단백질이 식물의 단백질보다 인간에게 필요한 단백질에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억지로 노력하지 않는 한 우리는 단백질 결핍에 걸릴 수가 없다. 당신은 단백질이 결핍된 사람을 알고 있는가?
단백질 결핍증이란 말을 들어보았는가? 나 또한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기아 상태가 아니라면 단백질 결핍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제 육식의 생리학적인 측면을 살펴보자. 육식동물의 이는 길고 날카로우며 끝이 뾰족하다. 모든 이가 다 그렇다. 인간은 부수고 으깨는 데 필요한 어금니가 있다. 육식동물의 턱은 위아래로만 움직이는데 찢고 물어뜯기 위한 것이다. 반면 인간의 이는 옆에서 옆으로 움직이는데 그것은 으깨기 위한 것이다. 육식동물의 침은 강한 산성으로 동물의 단백질을 소화하는 데 쓰인다. 동물의 침에는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화학성분인 프티알린이 빠져 있다. 인간의 침에는 알칼리성으로서 탄수화물의 소화에 필요한 프티알린이 함유되어 있다. 육식동물의 위는 단순히 둥근 주머니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초식동물보다 10배나 많은 염산을 분비한다. 육식동물의 위액은 거의 독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인간의 위는 타원형이며 구조적으로 더 복잡하고 십이지장과 뒤얽혀 있다. 육식동물의 장 길이는 몸통의 8배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쉽게 부패하는 음식물을 빨리 내보내게 되어 있다. 인간의 장은 몸통 길이의 12배이며 모든 영양분이 추출될 때까지 음식물을 장 안에 놓아두도록 되어 있다. 육식 동물의 간은 식물성 동물의 간보다 12배에서 15배나 많은 요산을 제거할 수 있다. 인간의 간은 소량의 요산만을 겨우 제거할 뿐이다. 요산은 극히 위험한 독소로 우리의 몸을 크게 손상시키는 물질이다. 모든 고기는 많은 양의 요산을 우리 몸의 내부에 뿜어낸다. 육식동물과 대부분의 잡식동물과는 달리 사람은 요산을 분해할 요산 분해 효소가 없다. 육식동물은 표피를 통해 땀을 흘리지 않으며 땀구멍도 없다. 반면에 우리는 피부를 통해 땀을 내보내고 땀구멍이 있다. 육식동물의 오줌은 산성이고 우리는 알칼리성이다. 육식동물의 혀는 거칠고 우리의 혀는 미끈하다. 우리의 손은 육식동물의 발톱처럼 죽은 동물의 시체에서 내장을 뜯어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무에서 과일을 따내기에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다. 인간은 해부학적으로 고기를 먹기 위해 찢고 뜯고 으깨는 기능이 하나도 없다. 우유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고기를 먹는 습관과 마찬가지로 의견이 분분하다. 15년의 연구 끝에 내가 내린 결론은 이렇다. 고기를 제외하고 유제품만큼 다이어트의 법칙을 더 빨리 파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고기와 우유는 살을 빼는데 가장 큰 적이라는 말이다. 나는 또다시 여러분의 믿음 체계를 산산이 부수고 있다. 당신은 내 말에 동의하기가 힘들 것이다. 유치원 때부터 학창시절 내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유는 완전식품이라는 교육을 받았으니 나도 당신을 이해한다. 당신은 한때 고기와 유제품만을 먹는 다이어트를 하고도 살을 뺐을 수도 있다. 우유의 화학적 성분 구성은 모유의 화학적 성분 구성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젖을 분해하고 소화하는 데 필요한 효소는 신장 내에서 생기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레닌과 유당 분해 효소이다. 이 효소들은 대부분 3살이 되면 다 없어진다. 모든 젖에는 카세인이라는 성분이 있다. 우유에는 모유보다 카세인이 300배 많이 들어있다. 그것은 커다란 뼈의 발육을 위해서이다.
카세인은 위 안에서 굳어지고 크고 질기며 뻑뻑하고 소화하기 힘든 덩어리를 형성하는데 4개로 구성된 소위 위장에 맞도록 설계되었다. 일단 사람의 몸으로 들어간 이 두껍고 끈적이는 물질은 몸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 어떻게든 이것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처리하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소모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불행하게도 이 끈적끈적한 물질의 일부는 굳어져서 창자의 내벽에 붙어버린다. 당연히 다른 영양분이 몸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는다. 결국 장은 무기력 상태가 된다. 또한 우유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은 몸에 상당히 많은 독성 점액을 남긴다. 이 독성 점액은 산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그중 일부는 나중에 그것이 처리될 수 있을 때까지 몸에 저장된다. 어떤 사람들은 칼슘을 위해 유제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우유가 칼슘의 주요 공급원이라고 교육받아 왔다. 우유를 먹지 않으면 이는 빠지고 뼈는 부서져 버린다고 교육받아 왔다. 그러나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은 모유에 들어있는 칼슘보다 훨씬 더 거칠다. 그리고 그것은 카세인과 결합되어 있다. 이것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한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시고 먹는 우유나 치즈는 저온 살균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가공 처리가 된 제품들이다. 이런 과정은 칼슘의 질을 저하시키고 흡수되기 아주 어렵게 만든다. 칼슘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몸에 있는 산성 물질을 중화시키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칼슘에 결핍되는 진짜 이유는 산도가 높은 식사를 하기 때문이다. 몸에 있는 칼슘이 그 산성식품을 중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식사에서 많은 양의 칼슘을 얻지만 그 칼슘은 지속적으로 소진된다. 버터를 제외한 모든 유제품은 극도로 높은 산성식품이다. 궁금한 질문. 비타민제나 미네랄 영양제도 필요 없나요? 절대적으로 그렇다. 영양제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만으로 한 권의 책을 쓸 수 있다. 우리 인류는 그런 영양제 없이 수백만 년을 살아왔다. 우리 조상 중 어느 누구도 비타민제가 없어서 비타민 결핍증에 걸린 사람은 없었다. 이들 영양제 산업은 미국의 10대 산업 중 하나다. 영양제는 미국에서 수십억 달러어치가 판매된다. 우리가 지금 상업주의의 책략에 놀아나고 있다는 표현이 맞다. 뿐만 아니라 아주 위험하다. 비타민제와 미네랄 영양제를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의 위협에 대해 영양학계와 의학계 안팎에 있는 전문가들은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 몸은 또한 소위 최소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일단 비타민과 미네랄의 양이 충족되면 그 이상의 것들은 배출시키려 노력한다는 것이다. 주전자에 주스를 담아 잔에 채워보라. 계속해서 붓는다면 주스는 넘칠 것이고 흘러버린 주스는 닦아내야 한다. 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필요 이상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오면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초과된 것들은 몸에 해로운 쓰레기가 된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귀한 에너지가 소모될 뿐이다. 지금까지 하비 다이아몬드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우리 인간이 자연의 법칙대로 산다면 살도 찌지 않고 질병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과일과 같이 살아있는 음식을 섭취하면 몸에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진정한 다이어트와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